예. 어디서 휴대폰으로 촬영할 때는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하거든요. 끊어지니까. 그래서 제 차 때문에 혹시 못 움직이는 차 있나 가서 차 골목길에 차 빼주고 이거 촬영하는데도 준비가 좀 필요해요. 어제 신문 리뷰 신문 해설을 뭐 신문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했는데 반응이 좋았고, 뭔가 신문 보기가 참 어렵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오늘 신문, 제가 신문을 동화하고 한겨레 두 종류를 본단 말이에요. 또 어제는 이제 시사인도 봤고, 사설에, 동아일보 보수신문이죠. 사설에 유례 없는 세수호황이니까 감세로 경제 활력을 되살려야 된다라는 이런 황당한 얘기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세금을 더 늘려서 세금을 저축해둘 필요가 있어요. 실업자 늘어나고 자살 행렬이 이어질 거예요. 이제 내년부터 이 사람들 어떻게 살려야 되느냐, 이 어떻게 고비를 넘기게 해줄 것이냐의 문제. 근데 뭐 보통 또 이런다고요. 자살자들 많아지면은 막 자살 예방 교육하고 막 사람들 모아서 교육시키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살하는 사람들로부터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기가 힘든 사람들이 그 교육받고, 저도 교육을 받아봐서 알아요. 교육을 받고 또 이게 자살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찾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살이라는 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면은, 떨어지고 위기가 닥치면은 닥쳐오는 부분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SOC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골방에서 끌어낼 만한 뭔가 그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향수를 자극하고 어린 시절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고, 뭐 이런 간접적인 문화가 중요해요. 거기에 굉장히 투자를 해줘야 되거든요. 제 책에 그 얘기가 책이나 칼럼에 쓴 적이 있는데, 누가 자살을 하러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그 옆에 이제 외국은 낯선 사람하고 눈이 마주치면 이렇게 웃어주잖아요. 이 문화가 너무 중요한 문화인데, 뭐 그건 저도 잘 못하니까 그거 했다가 막 오해받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문화가 너무 피폐해가지고 그냥 웃으면 그것도 성희롱이라고 신고당할지도 몰라요. 아무한테나. 그러니까 이제 남녀, 어린아이, 뭐 노인 구분 없이 서로 낯선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웃어주는 문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자살 예방 효과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그 미소를 보고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뭐 이런 어떤 사람의 수기를 제가 책에다 쓴 적이 있거든요. 지금 자살 예방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세금이 지금 들어온다고 감세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세금을 지금 모아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현명하게 잘 써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육아가 됐든, 육아 지원이 됐든, 장애인 지원이 됐든, 뭐 범죄 피해자 지원이 됐든, 그거를 굉장히 현명하게 꼭 문화를 담아서 써야 됩니다. 사람들을 자존감 상하지 않게. 자살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저출산이에요. 자살의 또 다른 이름, 애를 낳지 말자. 이거는 이제 종의 자살이라고 하죠. 종의 자살. 제가 이제 진화심리학을 공부해보면 동물들은 두 가지 경우에 번식 행동을 합니다. 편안할 때, 위협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 사회가 위험 사회가 아니라고 느낄 때, 그때 인간도 번식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애를 낳게 돼 있고, 사회가 위험하게 느껴지면 안 낳는 거예요. 애를 안 낳는 거예요. 또한 이제 동물의 경우에 또 한 경우가 있긴 있어요. 종의 위기가 왔을 때 번식 행동을 합니다.
죽기 직전에, 죽어갈 때. 근데 동물들이 죽어갈 때 번식 행동을 하는, 그러니까 편안할 때 번식 행동을 하는 거하고 죽어갈 때 번식 행동을 하는 것을 인간으로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범죄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강간, 폭력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성적인 충동이라는 것이 폭력으로 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적으로 폭력적인 남자들이 특성이 있어요. 성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여자와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폭력으로 갑자기 돌변을 해서 그 여자를 죽인다거나 감금하거나 때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계속 강의에서 얘기했지만 인간의 심리가 그게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느끼는 거하고 내가 다시 돌파구가 없구나 그러면은 자살이나 폭력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줄기가 뭐냐면 바로 저출산이에요. 애를 낳지 말자. 그러니까 자살과 저출산은 같은 가지라고 보면 돼. 심리적인 같은 가지예요. 그리고 폭력은 같은 가지인데 사촌이죠, 사촌. 그러니까 위험사회고 내가 좌절을 느끼고 회복할 기미가 없다 그러면은 폭력적이 돼요. 그 세 가지가 굉장히 이제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완화시키는데 세금을 많이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써야 될 거예요. 그걸 준비해야 되는데 무슨 세수호황이라고 감세하자고 이래서 이제 이 부자 편을 드는 보수신문이란 소리를 듣죠. 지금 콘텐츠 문제인데 그 밑에 사설은 넷플릭스가 콘텐츠 부분으로 시장을 진출하자마자 뭐 70%, 80% 이상 콘텐츠 시장을 지금 점유하고 있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플랫폼이 비선진국, 비문화 선진국의 플랫폼이 접근을 하고 글로벌한 인공지능 서비스가 불가능한 국가에 인공지능 플랫폼이 접근하는 거 막을 수 없어요. 그거는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을 전면 동아리화하자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기회. 기후난민의 문제. 제가 로봇산업진흥원에 가서 우리 한국의 로봇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봤을 때 고령화하고 고령화된 농촌 그리고 장애인을 돕는 로봇을 중심으로 개발을 하면, 왜냐면은 이제 지금 로봇이 노동을 대신해주는 로봇하고 군사 로봇 쪽으로 선진국은 많이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그쪽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그들이 쌓은 그 데이터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향후에 로봇이 커질 시장이 있단 말이죠. 커질 시장. 그게 고령인들과 장애인들을 보조해주는 로봇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시골에서 농사 짓는 노인들을 보조해준다라는 그 보조해주는 로봇 기술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것은. 그거는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의 그 로봇은 먼저 그쪽으로 가서 충분히 데이터를 쌓고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은 산업 로봇과 군사 로봇은 이제 없어지는 게 바람직하긴 한데, 어쨌건 뭐 드론도 군사 로봇 중에 하나예요. 없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유행을 타고 지나갈 때 우리가 고령인들을 위한 로봇에서의 굉장한 수출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2년 전에 로봇산업진흥원에서 제안을 했고, 자,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기후난민 컨셉이에요. 기후난민 컨셉. 그러니까 한국이 극한극서가 기후가 심하게 변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그런 기후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최소한의 에너지를 쓰면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줄 거라는 것을 연구를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기후난민이 많아지고, 기후난민이라는 건 자국 내에서도 이렇게 살 수 없는 곳이 생긴단 말이에요. 미국 내에서도.
땅덩어리 큰 나라일수록 어떤 지역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나는 그래도 여기서 살 거야 이런 저항도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기후난민 시장이 열리는 것이죠. 기후난민의 주거를 돕는 시장이 열리는 것이죠. 이런 것도 우리 한국에서 뭐 고급 텐트라던가 뭐 이런 거, 최근에 뭐 메르스 때문에 음압 텐트 연구하고 있던데, 그런 것들. 이거는 뭐냐면은요, 자, AI 스피커 구글 홈이 온다. 구글이 한국어를 잘하는 AI 스피커가 오고, 가족의 목소리를 다 알아보고, 가족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다 따로따로 저장을 하고, 가족마다 같은 질문에 그 가족의 이제 가치관과 패러다임을 빅데이터로 쌓아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뭘 좋아하는지. 똑같은 질문에도 다르게 대답해주는 인공지능이 나왔다. 제가 지금 이미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이미 AI 스피커를 엄마보다 애들이 더 좋아한다. 그래서 교육계는, 공교육은 AI 스피커 이 다음 단계가 나오자마자 타격을 입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지금은 청각만 있죠. 이제 AI 스피커의 홀로그램 내지는 시청각이 동시에 옵니다. 넷플릭스와도 관계가 되겠네요. 넷플릭스도 홀로그램 영화 같은 걸 준비할 테니까요. 손을 잡겠죠. 이게 교육하고도 관계가 되고, 화이트 칼라 실업하고 관계가 돼요. 구글, 이렇게 인공지능이, 대화하는 인공지능이 발달한다라는 거는, 이제 화이트 칼라들이 보통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신문에서 꼽지는 않았는데, 이거 나왔거든요. 파리바게트에 있는 로봇하고 은행원 로봇이 이미 지금 배치가 됐단 말이에요. 뭐냐면 말로 하는 직업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말로 하는 직업이. 이게 몸으로 하는 직업은 좀 나중에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게 사라지는 게 가속화되는 게 이 AI 스피커가 발달할수록 그건 더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부에서 프랑스의 에콜 42를 모델로 해서 단기 아카데미를 설립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단기 아카데미. 이게 어떤 뉴스냐면, 이렇게 보여주는 게 낫나? 이게 더 낫네. 뭐냐면, 공교육이 AI 때문에 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AI하고 공부하는 게 난 더 좋다라는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이 인원이 감축하기 때문에 공교육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AI 때문에 망가진다. 그렇게 얘기했다시피 이게 뭐냐면은요, 대학이 망가지는 전조입니다. 대학이. 그러니까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의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을 보면 명문대, 대학이라는 것이 경기가 좋아질 때 그 학벌이라는 걸 장식하기 위해서 늘어났다가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은 그 장식품을 달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 대학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대단한 경제학자잖아요. 니콜라스 탈레브가. 그래서 명문대 학벌이라는 것이 장식품이었다. 그러니까 물론 좀 약간 후진국, 미국하고 한국 상황은 좀 틀린데, 한국은 대학이 경제 발달에 이바지한 게 있었겠죠. 그러나 선도해가는, 기술을 선도해가고 특허가 많이 나오는 실질적인 창의성이 그 사회에 꽤 많은 사회에서는 대학 학벌이라는 것이 장식품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회의 진보라는 것은 창의적인 두뇌들이 만들어내요. 그 사회에. 그런데 이제 워낙에 창의적인 두뇌들이 또 많고 막 하다 보니까 거기서 차별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대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명문대의 그 음모론 제가 전에 얘기한 적 있죠. 기득권 기업들이 창의적인 애들을 대학으로 진공청소기처럼 쫙 흡수해가지고 공교육 두뇌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더 창조적 파괴가 덜 일어나게 만들죠. 그래야 자기 기업이 더 오래 가니까. 창조적 파괴를 하는 창의적인 두뇌들이 많이 나오면 불리하죠. 지금은 이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위대한 기업들이 빨리빨리 망하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닥칠 텐데, 이게 그 전조현상이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단기 아카데미, 단기 아카데미 뭐 두세 달짜리 학위, 그걸 마이크로 학위라고 그래요. 마이크로 학위 하고, 단기 아카데미가 생기면서 예를 들어서 중학교 졸업하고 갈 수도 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기 갈 수도 있고 대학을 안 가는 흐름이 생긴다는 거죠. 이제 안 가는 흐름이 생기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 단기 아카데미의 특성은 뭐냐? 아까 제가 AI 스피커 때문에 이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면은 머리 쓰고 입을 쓰는 직업이 줄어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리가 없겠죠. 새로운 마이크로 학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아주 변해가는 그 트렌드를 맞추기 위한 마이크로 학위는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건 두세 달이에요. 두세 달 또는 뭐 샐러던트죠.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게 2, 3개월짜리고, 이거는 이제 1, 2년짜리인데 주로 뭐냐? 손을 쓰는 곳입니다. 손을 쓰는 곳. 단기 아카데미는 몸을 쓰는 곳이에요. 암묵지를 익히는 곳이죠. 이 흐름이 계속 갈 거고, 그래서 제가 교육의 바벨 전략에 있어서 정말 공교육에서 잘 나갈 것 같지 않으면 몸과 손을 쓰는 쪽으로 고수가 되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직장 생활에 있어서 또는 연봉에 있어서 새로운 가불관계가 생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고시패스하고 무슨 사자격증의 시대가 각 끝나가기 시작해요. 그거는 AI가 접수하게 될 게 뻔하니까. 자, 마지막으로 네이버 웹툰 작가의 평균 연봉이 2억 2천만 원이라는 이야기. 네이버 웹툰 작가의 연평균 연봉이 2억 2천. 이게요, 저도 지금 현재 이렇게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개인 방송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리고 제가 고리들 TV라고 며칠 전에 이름 바꿨는데, TV 같죠? 배경은 아주 엉망이지만 멜빵 바지에다가 멜빵 바지 한 이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시 후에. 이게 기업은 이기적으로 움직여요. 이기적으로 움직이는데, 어떤 기업이 덩치가 커지게 되면, 그러니까 큰 떡을 먹기 위해서는, 큰 떡을 요리해서 자기들이 차지하고 싶을 때는 콩고물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번 달 생활비가 떨어졌으니까 그림 좀 사주세요 하면은 한 두세 분이 그림을 사준단 말이에요. 근데 생활비가 떨어지기 전에 제가 사달라는 얘기는 안 해요. 저도 작품을 비축해둬야 전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팔리는 그림만 하게 되면 나는 언제 작품을 모아서 전시를 하냐 이거예요. 정말 저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만 그림 사달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점차 그 기회가 줄어들겠죠. 사달라는 얘기를 안 하게 되죠. 그림값이 올라갈수록 저는 사달라는 얘기를 안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10개를 팔아야 생활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하나만 팔아도 생활할 수 있을 거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두시란 얘기예요. 사기 힘들어질 게 뻔하니까. 네, 아무튼 넘어가서, 그래서 이게 큰 떡을 요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콩고물을 흘려요. 그래서 그 기술을, 플랫폼은 예를 들어서 한 700명, 7,000명한테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70억 명한테 조금씩 돈을
벌거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기술을 총동원해서 까는데 엄청나게 인프라를 깔아요.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인프라를 주로 콘텐츠가 있고 스토리텔링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라는 인프라를 만화가들이 이용을 하게 되는 건데, 예전에 이 네이버라는 인프라가 없을 때, 플랫폼이 없었을 때 어떻게 했나요? 만화가들이 그림 그려주고요, 출판사에 뺏기고요, 인세도 못 받고요, 엄청 가난했어요. 엄청. 이렇게 좋아지는 거죠. 결국에는 아이들이 내공을 어려서부터 어떤 특정 분야에 내공을 쌓게 되면 플랫폼은 그 내공이 땅속에 묻히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공교육의 커리큘럼 방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는 게, 어쨌건 어느 분야에서든지 내공을 쌓게 되면, 근데 그 내공이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 뇌과학 강의할 때 많이 얘기했지만, 15세 이전에 시작하지 않으면은 내공이 잘 쌓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뇌가 시냅스가 다양하게 많이 풍부하게 살아남아 있을 때 그거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어려서부터 그림을 했잖아요. 제가 기억나지 않을 때부터, 그 낙서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연결되어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어렸을 때 무슨 그림을 그렸다고 누가 얘기해 주는데 그게 제가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니까. 근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미술대회 나가고 미술부 하고 입시 미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거의 저 같은 경우에는 45년 동안 그림을 그렸다고 보면 돼요. 45년 동안. 손에 연필을 쥐고 뭔가 할 수 있는 나이가 한 4살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멈추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게 모든 분야에 지금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려서부터 서너 살부터 어떤 것에 고수가 되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잘하지 않아도 됐었던 이유가 뭐죠? 글자를 배운 다음에 구글쌤을 외운 다음에 수학 공식을 외우고 영어 단어를 외우고 교과서를 외우고 해서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고 자격증이 주어질 수 있었고 취직을 할 수 있었죠. 이 패러다임은 이 상황이 왜 가능했죠? 인공지능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를 공부해서 익혀서 그것을 써먹는 것이 인공지능 때문에 점점점 무력화된다면은 결국 우리한테 남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암묵지가 남는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암묵지를 쌓은 고수가 남게 되는 건데, 암묵지를 쌓은 고수라는 것은 그것이 언어가 됐든 의학이 됐든 뭐가 됐든 시냅스가 가장 풍부한 나이인 4세, 5세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마이란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동물을 치료하다가 분명히 어려서부터 사람들이 동물을 치료하는 걸 관찰을 했겠죠. 근데 우리가 동물 실험을 하듯이 동물을 치료하는 것은 좀 험하게 하잖아요. 수술하고 막 마취 주사 안 넣고 그런 것들을 본 거죠. 마의가 그 암묵지가 쌓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어의까지 발달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어떤 분야에서 좀 세계적인 정상급에 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부모하고 할아버지가 그 관련된 일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야지 얘네들이 3-4살부터 그걸 배우거든요. 그걸 보거든요. 서너 살 때 주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외국어 선생이었다. 그럼 그걸 배우는 겁니다, 애들이. 그거를.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농사꾼이라면 자기 자식을 그 자연 체험을 많이 시켜서 그쪽에 고수를 만드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면 뭐 다 설명을 했고,
다른 제 강의 또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이 멜빵에 대해서 저는 이제 소형인 체질이다 보니까 체형이 골반이 크지를 않아서 허리띠가 잘 걸리질 않아요. 아톰형 몸매라고 그러죠. 그런데다가 남자는 에너지를 1차적으로 복부 비만으로 내장 지방으로 쌓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은 남자들은 그걸 하기 때문이죠. 사냥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언제 내가 장거리를 사슴을 쫓아서 장거리를 뛰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피하에다가 쌓지 않아요. 여성들은 왜 그럼 피하에다가 뭐 허벅지라든가 이런데 지방을 쌓느냐? 애를 키우는 것은 느긋하게 천천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지방을 이용해서 다시 모유를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기 때문에 그렇고, 남자들은 막 빨리 달려가가지고 어떻게든 뭘 잡고 막 일을 해야 되거든. 싸워야 돼. 전투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예전에 남자들이. 그래서 제가 군대 가서 느낀 거지만 행군을 해보니까 뱃살이 금방 빠지더라고요. 아주 오래 걸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 행군을 하고 사냥감을 쫓아가도 지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이 뱃살이구나. 그거를 그때 직접 몸으로 체험했는데, 그래서 이 뱃살이 어느 정도 있는 남자가 오래 사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영양분이 부족해지면 DNA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근데 뱃살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급하게 밤을 새거나 뭐 막 무리를 하거나 했을 때 그 지방에 있는 것들이, 어떤 영양 성분들이 그 DNA가 망가지지 않게 보호를 해주고 독소를 몸 밖으로 빼주고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식호흡이라는 게, 이 멜빵을 해야지 이제 저 같은 체형은 복식호흡이 가능해지죠. 허리띠를 해버리면 복식호흡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복식호흡이 왜 잠잘 때 하고 어린아이들이 한다는 거 아시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그 자살 얘기할 때, 저출산하고 폭력 얘기할 때 위험사회가 아니라고 느껴졌을 때 번식행동을 하고 몸이 이완이 되고 몸이 망가졌던 게 다시 치료가 되고 그런다 그랬죠. 우리가 인간이 평소에 복식호흡을 한다는 것은, 우리 몸이 그걸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당장 사냥할 필요도 없고 맹수가 쫓아오기 때문에 도망갈 필요도 없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막 도망가려면 가슴 벌렁벌렁하고 흉식호흡, 심폐가 막 움직여야 되잖아요. 도망가려면, 또는 사냥하려면. 그래서 몸 전체 체계가 몸 자체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패턴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복식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명상하고 복식호흡하고 뭐 좋다 그러는데, 그것도 다 진화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바지를 좀 이제 입었는데, 이게 현대 바지들이 멜빵이 없고 그렇게 뭐랄까 복식호흡 하는데 불편해요. 불편하게 좀 되어 있어요. 특히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현대의 바지를, 여성의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여성은 이제 골반에다가, 주로 이렇게 골반이 크니까 골반에다가 바지를 딱 걸치고 복식호흡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남성들은 체형에 따라서 저처럼 골반이 작으면 이게 허리띠를 꽉 매야지 바지가 안 내려가니까, 게다가 배가 나오면 또 최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멜빵을 통해서 이렇게 복식호흡을 할 수 있는 자세로 일상생활을 하는 게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체형에 따라서 다, 체질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자기에게 맞는,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옷을 입는 것을 1순위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이 컬러라던가 패션이라든가 유행이라든가 브랜드로 가는 것이죠. 그런 게 먼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성들한테 권하기를, 이게 좀 색깔도 아재스럽네. 아재스럽고 다 뭐 아재니까 뭐 어차피 뭐 그런 거보다는, 아재냐 오빠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오래 건강하게 사는 시대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션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완된 복식 호흡이 가능한 패션을 1순위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성들도 너무 이렇게 뱃살 막 집어넣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탈 코르셋 있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코르셋 이거 수명 단축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람을 계속 긴장 상태에 머물게 하고 암세포가 늘어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심혈관 질환에 걸리게 하고. 이완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배를 쭉 편안하게 이거 내미는 그런 호흡들이 많아지는 게 좋다 이거예요. 때로는 뭘 많이 먹었을 때는 자크도 살짝 내리고 이렇게 밥 먹었을 때는 그렇게 또 호흡을 하고, 위가 커졌으니까. 아무튼 30분 넘어버렸네. 이상입니다.